저는 심장계 중환자실에도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심장계에는 특히나 애정하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안내를 드리면 4년 시험까지는 의학용어 제5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 교재마다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서 5판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일정은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 시간과 시험 시간이 1교시가 95분, 그다음에 2교시도 95분, 점심시간 1시간이 있고 3교시에 다시 80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됨을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성인간호학 학습할 때도 지금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을 때도 요 배당된 시간만큼 문제 푼다라는 것을 잘 훈련하시는 것이 당일날 혹시나 시간 안배에 대한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뭐 성인간호학에서 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 특히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성인간호학 영역이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문항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혹시 부족함이 있었을 때 평균이 누락되는 거,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과목이 또 성인 간호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이제 임상에 어, 시험 후에 배치가 되시면 대부분이 성인 파트 쪽으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시험 대비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아주 디폴트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국시를 임하는 4학년의 자세,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만날 미래의 환자에 대해서 혹시 놓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국시는 아마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인 간호와 출신 문항 중에서 특히나 또 한 10문항조가 항상 해마다 나눈 곳이 심장계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그 심장계에서 기출 문제들이 다 이미 국시원에 문제은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심장 문제는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함에 앞서서 아까 심혈관, 심장과 그다음에 혈관계 장애라고 하는 것은 토탈 10문항이 출제, 1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중에 별 문제가 해마다 심장계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질병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시 대비할 때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지속성 장애에도 해당이 되지만 박출량 감소 영역에서도 나오고 조직관류 장애 있는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영역이 신부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문제는 해마다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표시로 그 보여드린 이 영역이 전부 심장계의 주요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국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교과목마다 대분류 소개, 중분류 어떤 영역 중에서 핵심 질병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맥락을 좀 알고 문제를 다가가신다면 훨씬 더, 이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제가 10년간이더라고요. 10년간 기출문제의 영역이 어느 부분에서 답인도 출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장 기본적으로 학습할 때 해부생리 이 부분에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정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구조화 기능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그거 말고도 심장에서 출제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에 대한 자료 수집에 관련된 문항이 뜨문뜨문 출제가 되고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또 출제가 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버링을 쭉 표시한 이유는 슬라이드 속에 이게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표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 두었습니다. 눈에 딱 보기에도 심장 근육의 병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나타나고요. 가장 빡빡하게 최근까지 항상 놓치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 이렇게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 대한 문항,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마이카르디얼 인파션, 협심증 질병은 항상 해마다 출제가 되었고요. 부정맥 환자 간호도 놓치지 않고 항상 출제가 되고, 때로는 그 심전도를 해석하는 문제가 동시에 두 문제씩, 두 문항씩 출제가 되고 하고 다빈도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학습 후에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그다음 심전도의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리듬에 대한 해석, 그것에 대한 간호, 이런 것들은 오늘 반드시 완성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판막성 질병, 그리고 심장 압전도 이제 간혹 났는데, 한 2년 정도가 나지 않고 또 난 걸 보면, 한 또 2년 정도 출제가 안 됐지만, 2024 1월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심장 수술 환자, 간호, 이런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 및 심장의 사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아까 앞서서도 보았지만 10개년 동안에 심장의 사정에서 한 문제 정도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심전도를 이해하고 우렬성 심부전이나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심장을 사정해서 자료 수집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짧지만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심장의 무게는 300g, 자기 주먹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공간은 모두 4개로 구성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1분당 한 70회 정도 심장이 뜁니다. 그러면 심장이 그 서맥이다, 빈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나올 때 60점 미만이면 F, 그다음에 100점이면 만점, A 플러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심장이 펌핑하는 횟수 또한 60회에서 100회 뛰는 것이 정상 박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분당 70번 박동할 때 한 번마다 분출해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이 70cc이니까 1분을 계산해 보면 한 1분당 70번 뛰는데 한 번에 70번이니까 한 5리터 정도씩 분출을 해내는 거겠죠. 그거 곱하기 24시간을 하다 보면, 그리고 1시간, 1시간은 또 60분 다 곱해 보면 하루에 한 7,000리터 이상 심장은 수축이완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심장의 조직이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중심에 심장 근육질이 있고, 안으로 근육질을 마치 소세지의 비닐처럼 싸고 있는 것이 내막, 심내막이 되고요. 심장 근육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막을 심외막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장기인 이 심장이 수축이완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적인 그것을 낭이라고 부르죠. 그 심낭이라고 하고, 심낭액이 소주 한 잔 정도의 양만큼의 윤활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떤 이유로 염증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 심낭에 과도하게 액이 고였을 때, 그거는 마치 우리가 코르셋 착용했을 때 배가 답답함, 그거랑 똑같이 심낭 안에 그 심낭액이 과도하게 차 있을 때는 심장 압전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핑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뭐 구조는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혈액의 흐름 자체는 온몸을 도는 혈액이 심장보다 윗동네에서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정맥인 대정맥, 윗동네니까 상대정맥, 그다음 심장의 아래쪽은 하대정맥 통해서 우심방에 고이게 되고, 그다음에 판막은 오른쪽 삼천판, 왼쪽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이천판, 판막이 있죠. 마치 문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활짝 열게끔 도와주는 것이 여기 보이는 예, 건과 이 근육과 유두근, 그다음 건삭 이런 것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두근과 건삭이 너무 느슨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방문이 어떻게 거꾸로 뒤집혀 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너무 타이트하게 쪼여 있을 때는 이 문이 헐거워가지고 이렇게 늘 열려 있는 상태, 뭐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막 질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 심장은 기본적으로 모두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심실이 비대했다. 그리고 온전히 근육질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뭐 식스팩 만들듯이 근육질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심실이 과도하게 근육질, 즉 이것이 많이 근육이 비대해 있을 때는 다른 말로 용적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심방, 좌심실에서 양쪽 폐동맥 통해서 폐에서 산소 리필한 혈액이 우심방, 우심실에서 그다음 좌심방으로 와서 좌심실로 오잖아요. 그래서 에올타 통해서 온몸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비좁아질 때는 아까 한 번에 수축할 때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70cc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용적은 한 120cc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용적이 줄기 때문에 한 번에 펌핑할 수 있는 양도 줄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질이 된 심실이 펌핑할 때마다 로딩이 걸리겠죠. 모래시계가 뜨듯이. 그래서 더 많은 산소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 번 분출할 수 있는 양은 70cc가 안 되는 비효율적인 펌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또 과부하가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심장이 마치 양말에 발목 늘어나듯이 심장 근육질이 축 늘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걸 저희가 컨제스티브 허트 페일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의 말씀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 심실 근육질이 너무 과도하게 두터워졌을 때도 문제가 된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각 레이어마다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한 그림입니다. 아까 이제 심낭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심낭으로 쌓여져 있고 이 안에는 윤활액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20cc나 30cc 정도만 존재해야 하는 이 윤활유가 뭐 염증으로 인한 섬출물이 고이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 공간에 윤활유가 과도하게 찼을 때 그러면 심장이 보기에도 제대로 이완할 수도 없고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심장 압력, 심장을 꽉 누른 듯한, 꽉 쥐어짜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것을 이해하면 질병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심장의 구조와 기능 중에 심방과 심실을 또 살펴보면 이렇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나눠져 있는데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한 두께가 2배 내지 3배 정도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적으로요. 왜냐하면 좌심실에서는 우심실에서는 그 폐로 가는 순환,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을 통해서 뇌로, 그다음에 발끝까지 온몸으로 순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훨씬 더 좌심실의 두께가 우심실보다 조금 두꺼운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한 1.5cm 정도까지, 맥스 두께가 1.5cm 정도 됩니다. 혈액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깊게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단 한 가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은 오른쪽 우심방으로 보이는 혈액이 이렇게 간의 포탈 베인을 통해서 간에 있는 간의 기능도 소화기계에서 잘 다뤄서 알고 계시겠지만 단백질도 합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해독하고 뭐 이런 작용을 하는데 간은 거의 피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덩어리 자체, 이 공간을 거쳐서 저장할 것은 저장하고 해독할 것은 해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우렬성 심부전 같은 경우에 오른쪽 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해서 양말 발목 늘어나듯이 축 늘어진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수축해서 폐로 가는 순환으로 분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혈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른쪽 우심 부전이다라고 했을 때 혈액의 정체 현상이 걸리는 곳은 간, 그 옆에 뭐 지라, 그리고 위로는 뇌로 가는 곳이니까 경정맥 이런 곳에 우렬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혈액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우심부전이면은 온몸을 도는 혈액이 오른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른쪽 심장이 수축을 제대로 못하니 한 번에 불출할 수 있는 양이 70cc 정도 된다는데 그 양만큼이 불출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이 있으니까 오기 바로 직전의 영역 속에 우렬, 컨제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경정맥, 심장을 돌아가는 혈액은 정맥혈이잖아요. 그래서 경정맥 우렬,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간 우렬, 그리고 온 몸의 우렬, 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몸을 도는 혈액이 오른쪽 심장에 돌아왔다가 폐 동맥을 통해서 폐에서 산소 리필한 혈액이 좌심방에 고이고 그다음에 자심실 수축을 통해서 대동맥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순환이 되는데 만약에 좌심부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디에 정체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직접적으로 폐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좌심부전 상태에서는 폐의 우렬, 폐우렬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폐우렬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폐수종, 폐부종, 폐수종, 폐부종 하면은 시그니처 심톰이 있습니다. 분홍색 객단 배출, 그와 함께 기침 이런 것들이 좌심부전일 때 나타나는 특이적인 아주 시그니처 심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저희가 질환 단위에서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막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또 이제 판막 질병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심장의 판막이 이렇게 오른쪽은 3천판, 3천판막, 커스피드가 3개란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왼쪽은 마이트랄 밸브 2천판으로 있고 이게 건사, 유두근. 그 유두근이 수축하고 건사 이렇게 늘어나주고 해야 문이 열리겠죠, 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을 때는 판막의 반대, 문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져 열리거나 또는 닫혀야 할 때 정상적으로 꼭 닫히지 않고 느슨해서 열려 있거나 하는 등의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이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렇게 계제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심장 근육의 그 특성상 이렇게 각각의 근육질에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 전달이 원활한 계제판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장이 동시에 심실 동시 수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텍스트로 표현을 해놨죠. 심장 근육의 세포 간의 흥분 정도가 올바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영역인데요. 앞서서 이제 넘버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심장에서 특히나 그 사정 부분에서 문제가 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뭐, 임상 검사 수치, 그리고는 대부분이 심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기적인 자극의 전달 체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심장, 심전도를 살펴보면 일단 그 심장의 리듬을 주관하는 마치 그 밴드에서 그 리듬감, 그다음 속도감, 이것을 음, 리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뭐죠? 드러머가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정통적인 그 사물놀이에서는 또 무엇이 그 기능을 할까요? 꽹과리가 그 기능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심장에서도 자기 고유한 리듬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A 노드가 됩니다. SA 노드에서 임펄스를 주면 AV 노드가 그 임펄스를 받는데 우리 몸은 절대 터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유리돼서 나와서 미스트 뿌리듯이 유리돼서 SA 노드에서 미스트를 뿌렸어요. 그래서 카테콜라민이겠죠? 그러면 양쪽의 심방이 수축을 하고 그 미스트, 신경 전달 물질을 AV 노드가 받아요. 그럼 AV 노드가 히스번드를 통해서 쭉 프로키니의 섬유를 타고 양쪽의 심실 동시에 전달이 됩니다. 스파크 일듯이. 그러면 심실이 수축하는.
이게 한 사이클이 되는데 그리고 이완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온몸을 도는 혈액이 오른쪽 심장으로 폐에서 산소를 필요한 혈액이 왼쪽 심장으로 보이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전반적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은 SA 노드인데요. 이 SA 노드가 조금 흥분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상위에 교감신경이 흥분을 했을 때, 그럼 SA 노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박동수가 빨리 뛰게. 또 정상적으로는 정상 범주에는 우리가 포트레이트가 60에서 100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너무나 화가 났거나 여러 가지 뭐 흥분 상황이 됐을 때는 심장이 100회 이상으로 빠른 빈맥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는 또 교감신경의 반대작용은 또 부교감신경이 있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는 심장을 워워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또 SA 노드가 심박동수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자료 수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심장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환자에게 지금 불편함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리고 지금 얼만큼 심각하고, 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유추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주관적인 자료, 그리고 또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과 관련된 간호 문제, 건강 문제의 양상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호흡곤란. 대표적으로 이 디스프니아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괜찮은데 조금만 운동하면 계단을 한 10개 오르면 숨이 차다. 이런 이제 호흡 곤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정할 때는 괜찮지만 운동할 때 호흡 곤란합니다. 흔히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류 초기일 때 이런 양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류 초기 증상이 운동 시 호흡 곤란인데 간별 진단이 또 필요하겠죠.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빈혈이 심할 때 혈액의 그 빈혈 수치가 적혈구가 그 헤마토크리트 말이에요. 헤마토크리트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이 수치 가지고 환자의 빈혈 상태를 진단하게 되는데 여성은 헤모글로빈이 12, 남성은 14, 이 정도 레벨이 정상인데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어떤 어느 곳에 출혈이 있어서 8, 9 이렇다면은 계단을 한 두서너 개 오르고 계속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적혈구 자체의 모양이 원반 모양으로 생겨서 산소를 어부받듯이 등에 업고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적혈구가 하는 일인데 그 적혈구 수치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만드는 양이 적다 또는 비장해서 과도하게 파괴를 한다 그리고 적혈구 자체에 스크래칭이 자주 난다 아니면 가장 흔한 것이 어딘가에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 그럼 열심히 공장에서 만들어내지만 출혈로 인해서 잃었기 때문에 혈구의 양이 적혈구의 양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혈 증상일 때도 운동 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 증상은 없는데도 운동 시 호흡 곤란이 있다. 그리고 팔다리가 부어 있고 거칠게 숨을 쉰다. 이러면 이제 우려성 심부전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 있으면 숨쉬기 힘들고 앉아야만 호흡이 된다. 뭐 이런 경우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발작성 야간 호흡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는 영역입니다.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은 어느 때 나타날까요? 당연히 이곳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 우려성 심부전이죠. 이렇게 맥락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우려성 심부전 환자 때 특히나 음, 우심부전과 좌심부전 중에 좌심부전 먼저 온 사람은 초반에도 이렇게 초기 단계 우려성 심부전에 음, 아주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도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좌심방, 좌심실, 이곳이 양말 발목 늘어나듯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폐에서 온 혈액에 정체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폐의 우열, 폐 수종 이런 거 나타난다 했는데 환자가 잠을 잘 때 누웠어요. 그럼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이 전부 심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이제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폐에 우열과 폐부종이 나타나서 숨이 차서 뻘떡 일어나는 그런 게 이제 야간성,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이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간호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많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게 한다. 그런데도 숨이 차다 그러면 방을 한 바퀴 돌게 한다. 이런 것들이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우려성 심부전으로 발생하는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간호 중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흉통은 이제 협심증, 마이오카드 인팍션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 주요한 흉통이 있고요. 왜 흉통이 나타나냐면 심장 근육한테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관상동맥에서 그럴 때 이제 흉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흉통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흉통을 또 감별 진단해야 하는 것은 그 위궤양이나 위염 있을 때도 비슷한 위치의 흉통을 호소합니다. 네, 위궤양이나 위염일 때 흉통은 방사하는 통증과 좀 관련이 없겠죠. 어깨나 등 쪽이나 왼쪽 팔 끝으로 방사하는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또 감별 진단해야 되는데요. 협심증인 경우에 조금 안정해서 쉴 때 통증이 가라앉고 또 NTG를 설하로 공급했을 때 가라앉으면 협심증. 그러나 이제 3번 반복해서 설하로 NTG를 제공했는데도 이 흉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이미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응급실로 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흉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소화기계, 즉 위장에 장애가 있을 때도 흉통이 나타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때도 흉통이 나타나며 각각의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한 자료 수집의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계항진이라고 하는 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 두근거리는 거, 이런 거 느껴지는 건데요. 이 심계항진이 어느 때 나타나냐면 질병 중에서도 특히 부정맥일 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이 불규칙하다. 아리스미아라고 하잖아요. 리듬에 A가 붙었으니까 리듬이 탈락됐다. 이런 뜻이 부정맥이 되는데요. 이 리듬이 불규칙한 리듬도 부정맥이지만 아까 심박동수의 정상 레벨을 말씀드렸잖아요. 60에서 100. 그것을 벗어났을 때도 저희는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즉 서맥도 부정맥에 해당이 되고 빈맥도 부정맥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위험한 부정맥들이 PVC 이것도 시험에 잘 나는데요. 심실조기 수축, 그다음에 심방의 세동 이거는 좀 노인되면 이 심방세동이 많이 나타나고 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까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아픈데 왜 뇌졸중인지? 라고 어, 의심할 텐데,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심전도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빈맥 하면은 에세이 노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듬을 타는 경우, 그런 경우 동성빈맥인데 이 모든 것 전부 다 심계항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심계항진을 또 촉진하는 요인들로 이런 정서적인 부분, 스트레스와 또 커피, 녹차, 그다음에 카카오 그런 것도 다 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심계항진을 자극하는 자극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사실 피하면 심계항진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인터뷰할 때 심장이 너무 뛴다 했을 때 혹시 커피나 녹차를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지 최근에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피로했는지 또 담배를 많이 태우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조사해야 심장의 그 기본적인 진짜 부정맥 때문에 나타나는 심계항진인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심계항진인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신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장으로 인해서도 싱콥이 나타납니다. 마치 스위치가 탁 꺼진 것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싱콥 자체가 또 뇌 혈류 감소 때문에 실신도 오지만 심장의 문제 때문에 심장성 싱콥이 와서 뇌 혈류를 또 감소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피로. 기본적으로 심장 자체가 수축이완 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온몸은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발작성 야간성 호흡 증후군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밤에 또 숙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조직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심장과 관련되는 기침은 폐에 물이 찼을 때, 음, 폐에 수분이 좀 많이 축적됐다, 그럼 폐가 우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폐의 실질 조직에 수분이 많이 차면 그게 물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폐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폐포에 물이 차는 것, 폐수종, 폐부종, 이 상태는 좀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분이 축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 증상으로는 분홍색의 객담을 수반한 기침. 이것은 폐부종, 폐수종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시그니처 사인 심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6가지를 표로 박스에 두면 심장과 관련된 자료 수집 연결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호흡곤란, 흉통, 심계항진, 심쿵, 그다음에 피로나 기침, 그리고 이 체중 증가나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그 온 조직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까지 나타나고요. 뭐 부종도 눌렀다 뗄 때 어느 정도 뒤늦게 피부 상태가 귀환되는가에 따라 부종의 정도도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청색증, 객혈, 대표적인 게 아까 폐부종의 그 원인 때문에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장은 오로지 하는 일이 모든 조직들이 자기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심장이 하는 기능은 근육이 수축, 이완 하는 것이 자기의 고유한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한번 박동해서 스트로크 볼륨이래요. 한번 수축해서 혈액을 분출해낼 수 있는 양. 이게 70c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용적은 한 120cc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심실이 충분히 이완해서 그 공간에 채울 수 있는 혈액의 양이 120cc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실이 근육질이 되어버리면 그 공간이 줄겠죠. 그럼 120cc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트로크 120cc를 찾는데 120만큼을 다 한 번에 쏘아내지 않고 이렇게 50 정도를 남기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나 우리 몸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대로 혈액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다시 수축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리저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수축할 수 있는 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항기 말에 혈액은 120cm를 담고 있다가 수축할 때 70만큼 내보내고 50만큼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뭐이 계산 공식 이런 것은 저희가 간호 영역에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뭐 당연히 스트로크 볼륨은 이항기 말에 EDV에서 수축하고 나서 남은 양을 보면 얼만큼이 박동해서 한 번에 스트로크 볼륨으로 분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분당 허트레이트 하면 그게 카디악 아웃풋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정에 있어서 진단 검사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 검사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심장 효소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리 와버렸군요. 심장 효소 검사인데요. 이 심장 효소 검사에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트로포닌 I, 그다음에 CK도 패밀리가 있습니다. 크레아틴 키나제에 CK, MM, BB, MB 다
하셨을 텐데요. MM은 주로 근육질, 근골격계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BB 하면은 브레인 쪽에서, 그리고 이 MB, 이 자체가 심장 근육에서만 분비되는, 심장 근육에서만 혈액으로 유리돼서 나오는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CKMB 수치가 많이 높아졌다, 혈청 속에. 그럼, 심장 근육 세포가 슈팅 스타 터지듯이 터지면서 그 심장 근육질에 많았던 CKMB가 혈청 속으로 유리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심장 근육 세포가 파괴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마요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도 심장 근육세포에서 분비되는 그런 효소가 되는데요. 이 마요글로불린이 원래 하는 일은 우리가 심장에서 학습했겠지만 심장이 수축을 좀 유지하려면 혈청에 있는 칼슘 있죠, 칼슘? 칼슘이 이 심장 근육질에 있는 마요글로빈하고 바인딩을 해서 수축을 꾹 짜는 것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요. 심장 근육세포가 망가지면 이 심장 근육 속 세포에 많은 CKMB와 함께 이 마요글로빈도 유리돼서 나옵니다. LDH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의 변화를 가지고 심장 근육세포가 얼마나 많이 파괴됐고 이 파괴된 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청의 지질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 이 환자의 평소의 식습관을 또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그 마이오카드 인팍션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 즉 여기에 관상동맥, 동맥혈관에 기름이 기름때가 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가 많이 높아지면 관상동맥을 안에 끈적끈적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플라그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치아에만 플라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도, 동맥 혈관 속에도 플라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플라그가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협심증과 마이오카드 인팍션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혈청 속에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과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야 좋은 거고요. 낮아야 좋은 거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야 좋은 거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것이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CRP 같은 경우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 염증,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혈액 검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 CRP이고요. 그 외에 이제 ABCA도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ABCA를 또 리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잘 학습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동맥혈 가스 분압을 통해서 폐하가 업다운, 그다음에 CO2가 리텐전 업다운, 그다음에 HCO3 업다운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알카리성인지 산성인지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호흡에서 왔는지 대사에서 왔는지 그래서 각각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 기전이 일어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게 바로 ABC를 통해서 산염기 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심장효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장 근육세포가 얼마나 망가졌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흉통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인팍션,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세포한테 혈액 공급을 잘 못하니 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가 슈팅스타 터지듯이 터져버렸을 때 혈청 속으로 유리돼서 나오는 심장 근육의 효소들입니다. 제일 먼저 파괴돼서 혈액으로 분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혈청 속에서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 심장 근육 효소는 마이오글로빈, 빨간색이죠. 제일 먼저 올라갔다가 근데 얘는
단점이. 한두 시간만 되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한두 시간 만에 응급실에 왔다 그러면 굉장히 피크로 뛰어 있는 수치를 볼 거고요. 나머지는 아직 수치가 많이 뜨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 마이오글로빈의 단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히나 이렇게 한 이틀이 채 되기 전에 정상 레벨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 예를 들어 인팍션이 일어난 지 이틀째 되는 하루 반나절 만에 응급실을 왔다 했을 때는 이 랩 데이터가 이런 위치에 있겠죠. 이 파란색 토탈 CK 팍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CK 그 중에서도 MB. MB가 CK 패밀리가 많다 했고, MB가 심장 근육 세포가 망가졌을 때 유리에서 나오는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MB가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트로포닌 I, 트로포닌 T도 있거든요. T.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아까 CK였잖아요. 이런 수치들이 좀 올라가 있다. 그리고 마이오글로비린 수치는 좀 안정화돼 있고 환자는 이렇게 심장 근육이 쥐어짜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효소 컴플레인을 음, 하루 반나절 됐다. 이러면 유추해서 랩하고 환자가 인터뷰했을 때 말하는 것하고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 세포가 망가진 지 한 하루 반나절 정도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환자마다 그 마이오카드 인팍션 때문에 흉통을 호소하는 정도가 다 같지가 않잖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은근히 아파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은근히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막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따가워요. 쥐어 짜는 것처럼 아파요. 표현이 다양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 이렇게 보면 경과해버렸을 때는 랩 데이터가 전부 다 좀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LDH가는 여전히 올라가 있지만 LDH는 간에 문제 있어도 LDH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트로포닌 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오래도록 여러 시간이 경과를 해도 오래도록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씩 수치가 정상보다 좀 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오카드 인팍션인가라고 하는 것을 환자 인터뷰 해봤을 때는 마이오카드 인팍션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데 다른 랩엔 다 정상이다 했을 때 그러니까 체열 타임을 놓쳤을 때 마지막까지 정상보다 그래도 나는 심장 근육세포가 망가졌어 요요요요요 하고 메아리 치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트로포닌 I 또 트로포닌 T 이런 랩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타임을 놓쳤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랩이 바로 트로포닌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심장을 사정해야 하는 혈액 검사들 중에 여러 가지 전해질을 또 함께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전해질 중에 포타슘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나트륨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포타슘 레벨은 심장 환자들은 아주 스트릭트하게 정상 레벨 가까이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포타슘이 너무 떨어져도 PVC, 심실 조기 수축. PVC가 3개 모이면 VTEC이라고 그래요. 그럼 응급 상황이거든요. 프리매처 벤트리큘라 컨트랙션. 그러니까 SA 노드가 임펄스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심방이 수축하지도 않았는데 벤트리클만, 심실만 수축한 경우에요. 그럼 아까 그 심실의 용적이 120cc 정도 된다고 그랬고 한 번 쏘아서 70을 보냈죠. 50밖에 없는데 아직 심방이 받은 혈액을 수축도 안 했는데 심실이 수축한 거예요. 50을 짰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축하면 아무것도 없이 또 짠 거예요. 그 거품만 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심실은 에너지를 썼는데 심실에게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잘하지 못하는, 즉 기름이 차가 주유하지 않고 바닥이 났는데 엔진을 계속 돌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또 심장이 산소 없이 세포가 움직였으니 문제가 생기겠죠? 심장이 멈춰버려요. 스위치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타슘 레벨이 정상 레벨에 있지 못할 때 PVC가 나타나고 이 PVC가 0거퍼 3개가 나타나면 그건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응급 상황이고 그거를 음, 응급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심실세동. 심실세동 뭐죠? 심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덜덜덜덜 떠는데도 산소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산소 공급 못하고 덜덜덜 떨다가 결국은 이 심실세동일 때 어떻게 해요? 세동을 없애는 디피블레이터, 재세동, 세동을 제거해주는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 못하게 되면 어레스트, 심장 멈추고 사망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타슘 레벨을 스트릭트하게 맞추는 게 필요한데 포타슘 레벨을 너무 높였다. 그런 경우에도 심장이 수축하는 걸 제대로 못하고 심실세동을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심전도만 봐도 포타슘 레벨이 너무 올라가 있나 낮아 있는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타슘 레벨은 심전도에 T 웨이브가 관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타슘 레벨이 떨어질 때는 이 T 웨이브가 쭉 가라앉고요. 플래튼 T라고 얘기를 하고 포타슘 레벨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텐트 T에서 뾰족하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포타슘 레벨은 아주 스트릭트하게 잘 맞춰줘야 하는 그런 전해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청 속의 칼슘이 심장 근육쇼프에 있는 마이오글로빈하고 바인딩 만나서 심장이 수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70cc만큼 제대로 수축해서 쭉 분출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칼슘 레벨도 너무 높거나 낮을 때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몸 안에 많다, 혈청 속에 많다. 그러면 혈관 속에 있는 수분도 많이 끌고 붙잡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짭짤한 정도는 0.9% 이것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총론 때 다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트륨 레벨도 중요하게 되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 이게 심장 근육이 정기적인 활동, 전기 전달을 할 때 마그네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심장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아주 단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전해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랩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사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심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EKG를 보면 심장 근육이 정기적인 전도,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전도를 P, QRS, T 웨이브로 한 세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P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SA 노드에서 임펄스를 주고 심방이 수축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QRS는 마찬가지로 심실이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T웨이브는 심실이 재분극 상태니까 뭐예요? 이완해서 그 혈액이 채워지는 시간, 그 T웨이브인데 이 T웨이브는 절대 불응기라고 해서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 와도 심실이 요동치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T웨이브를 치고 뭐 QRS가 다시 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QRS는 아까 말했지만 심실이 펌핑하는 거거든요. 그 PVC 중에도 아주 굉장히 위험한 PVC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마다 뭐 시간이 있는데 P웨이브도 0.12초, QRS도 최대 0.12초입니다. 이게 0.12초, 작은 눈금 하나가 0.04초인데, 그거 3칸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시간이 소요돼요. 근데 이게 이 작은 눈금 3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얘기는 QRS 웨이브의 의미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심실이 수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심실이 수축하는데 오래 걸리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심실이 근육질로 이루어졌네. 심실비대. 심실비대일 때도 QRS 웨이브가 와이드, 작은 거 3칸보다 더 오래 수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잘 읽어내면 환자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웨이브로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P웨이브 작은 거 3칸이죠? 하나가 0.04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공유는 해드리겠지만, 지금 잘 들으시는 거가, 음,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좀 지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음, 좀 졸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P웨이브는 작은 거 3칸. P웨이브의 의미는 SA 노드가 임펄스를 줘서 양쪽의 심방이 수축했다. 그 수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04 곱하기 3이니까 0.12초. 0.12초 정도 걸리고, 그 다음 QRS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 3칸, 0.12초 정도 걸리는데, 이 QRS 웨이브, QRS 컴플렉스 이 웨이브의 의미는 양쪽 심실이 수축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T 웨이브는 절대 부름기로 큰 거 큰 걸로 한 칸이 작은 거 4개를 모아서 큰 거 한 칸이 0.2초거든요. 수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완하는 데서 충분히 혈액이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이 혈액이 채워지는 시간을 치고 P웨이브가 나타나도 안 되고 QRS 나타나는 건 더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심실이 충만하기도 전에 심실이 수축하는 그런 PVC는 아주 위험한 PVC라서 바로 연거푸 PVC가 3개가 나타나서 VTEC, 그다음에 덜덜 떠는 벤트리큘라 피블레이션, 그리고는 어레스트로 가게 되는 위험한 웨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PR 인터벌은 이걸 저희가 이제 배달한다고 하는데 SA 노드가 임펄스를 AV 노드까지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이제 PR 인터벌이라고 하고요. 이 PR 인터벌도 느려지면 이렇게 길어지면 배달 사고가 나는 거죠. 대개는 PR 인터벌은 여기서부터 계산해 P를 시작해서부터 Q가 나타날 때까지 예, 기간을 우리가 PR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큰 거 한 칸?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거 한 칸을 초과했다. 그런 경우에는 배달이 지연된다. AV 블럭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웨이브를 잘 이해를 하셔야 그 비정상적인 웨이브의 특성,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이 시험도 간간히 나와요. 이 그림만 주고 허트레이트가 몇 개인지를 계산해내게 하는 그런 건데요. 음, 우선 사이너스 리듬이다. PQRST, PQRST, PQRST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R과 R 사이 인터벌이 규칙적인가를 보면 여기가 큰 거 5개, 큰 거 한 칸이요. 작은 거 5개. 5개, 5개, 큰 거 한 칸씩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큰 거 2칸, 이거 큰 거 2칸, 얘는 큰 거 하나, 둘, 셋, 4칸. 자, 이거 시험에 간혹 나거든요. 요거 해석하는 거 앞에 거 못 들으셨어도 이거는 그림과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만 딱 보고 허트레이트가 몇 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거 한 칸은 0.2초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은 거 한 칸은 0.04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04초가 5개 있으니까 이 한 칸이 0.2초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저희는 이 계산 방식은 이렇게 계산을 여기 보세요. 1분에 몇 번 뛰니? 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1분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300칸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한 칸이 0.2초라고 했고 큰 거 한 칸이 그죠? 그리고 이거 큰 거가 5칸이면 이게 1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분이 되려면 여기에 지금 곱하기가 다 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60 하면 그게 1분이 돼요. 그래서 1분이라는 거가 30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분, 즉 300개 중에서 몇 번 심장이 펌핑했는가? 0.2초의 칸수의 큰 거에 300개였을 때 1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허트레이트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꾸로 0.2초 중에 몇 회 뛰니? 라고 하는 것은 1분에 한 번 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300을 0.2초의 칸수로 나눠주면 그 횟수가 나와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R과 R 사이에 간격에 큰 게 몇 칸 있어요? 한 칸 있죠, 한 칸. 그래서 300 나누기 1 하면 분당 300이라고 하는 허트레이트 숫자가 나와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1분에 300번 뛰는 환자. 근데 여하튼 그 학습을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니까. 반면에 이거는 큰 거 두 칸이네요. 그러면 계산할 때 허트레이트가 300 나누기 0.2초 큰 거의 개수를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게 분당 허트레이트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했으니까 이 QRS가 두 번째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큰 거 두 칸이네요. 그러면 300 나누기 2 한이 분당 150회라고 하는 걸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R과 R 사이의 인터벌 QRS 컴플렉스에 큰 게 몇 칸인가를 셌더니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300 나누기 4 하면 분당 75회. 얘만 정상이네요. 얘는 타키카디하고. 얘는 소아과 아기인 경우에는 나타나겠죠. 허트레이트가 아기들은 이 정도를 뛸 수 있으니까. 이건 절대 만날 수 없는 허트레이트고요. 여하튼 이렇게 R과 R 사이에 몇 개 뛰는가. 그럼 R과 R 사이가 큰 칸이 세 칸이다 했으면 100회. 그 다음에 다섯 칸이다 하면 60회.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R과 R 사이가 세 칸에서 다섯 칸일 때 허트레이트는 정상 박동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별표 다섯 칸.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를 보면 큰 거를 계산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개 중간에 딱 그려놨는데 이만큼이 15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15개. 그러면 전부 30개잖아요. 30개. 아까 1분이 300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30개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1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박동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나타날 때는 이렇게 6초, 6초. 이게 6초가 되겠죠. 아까 300개가 60분이었으니 60분이고 그러니 이 속에 QRS가의 개수를 세서 곱하기 10 하면 6초 동안에 허트레이트 몇 번 세나를 지금 카운팅한 거예요. 심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6초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이렇게 세냐면요. 불규칙하기 때문이에요. RR 인터벌이 여기는 좀 짧게 오잖아요. 길게 나타나고. 이렇게 불규칙할 때는 6초만큼을 떼요. 이게 30칸짜리가 6초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게 개수가 몇 개인가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8 곱하기 10 하게 되면 분당 80회 카운팅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6초짜리를 주거나 간단하게 4초짜리 주거나 이런 심전도를 보여주고 허트레이트 박동수를 계산해라 라고 하게 되는데 아까 이런 경우에서는 앞에서는 R과 R 사이의 개수를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 곱하기 0.2 그러니까 3초 동안 웨이브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R과 R 사이에 큰 칸 0.2초짜리가 몇 개인가? 두 개다. 300 나누기 2 하면 허트레이트가 되고요. 그럼 이것처럼 6초짜리 웨이브를 줬을 때는 개수를 세서 곱하기 10 하면 허트레이트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전도의 횟수를 카운팅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심정맥압 측정하는 것입니다. 중심정맥압은 온몸을 도는 혈액의 양, 그것이 얼마큼 로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그러니 온몸을 돌아온 혈액의 양을 측정하니 오른쪽 심장, 우심방이 얼만큼 부담스러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압력 변화하는 것을 이제 참고할 수 있는데요. 정상 범위는 물기둥으로 센티미터 자를 두고 측정을 하게 돼서 단위가 센티미터 H2O로 계산을 합니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정상은 5에서 10
cm H2가 정상 레벨이 되는데요. 이 수치보다 과하다. 그러면은 온몸을 돈 혈액의 양이 너무 많다. 또는 이 프레저가 너무 걸린다. 오른쪽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혈액이 정체 현상을 주고 있다. 심장이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수치가 5보다 그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졌다. 3cmH2다. 그러면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액을 더 줘야 하는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이렇게 서클라비안 베인이나 뭐 카디악 베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카테터를 오른쪽 우심방까지 카테터를 삽입해서 중심 정맥압을 측정합니다. 중심 정맥압 측정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환자를 이제 반드시 눕혀서 우심방의 높이에 눈금을 제로 포인트를 잡고 대부분은 요 자는 스탠딩 걸 때 있잖아요. 거기에 중환자실에 그 실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카테터를 삽입하고 이 물기둥의 제로 포인트를 환자의 우심방 높이로 맞춰놔요. 그래서 아마 반창고를 여기를 이렇게 붙여놨겠죠. 그래서 수액이 이렇게 평소에는 흘러가는데 이렇게 수액이 흘러가는데 이 그림을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한 그림 바를 거예요. 환자 쪽 정맥으로 이렇게 수액이 흘러가고 있죠. 3웨이 커클 보면. 근데 얘 방향을 압력계 쪽으로 이렇게 틀어주면 환자한테는 수액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죠. IV 라인에서 압력계 쪽으로 수액을 쭉 위로 올려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액이 들어가는 쪽을 막았어요. 3웨이 코크 이 방향이니까. 그럼 이 압력계의 높이하고 환자의 우심방에 걸리는 프레저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쭉쭉쭉쭉 내려올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해서 이 정상 레벨이 5cm에서 10cm 그 범위가 정상 레벨이 됩니다. 이게 너무 높게 나타난다. 막 15cm이다. 그럼 오른쪽 심장이 이제 가부가 걸렸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막 4cm, 3cm으로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 환자한테 수분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게 중심 정맥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그 질환 단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질병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우려성 신부전 하면 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기출 문제에서 다빈도 출제되고 있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우려성 신부전을 간혹 어떤 친구는 크로닉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그 CHF의 C는 크로닉이 아니고 컨제스티브, 울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 근육이 축 늘어났어요. 마치 우리 경험이 있을 텐데 몇양말에 발목이 축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특히 이제 우심부전인 경우에는 온몸에 우열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자신부전일 때는 폐 부종 이게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류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잘 수축하려면 이 세 가지가 그 원활해야 됩니다. 전부화라는 것은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혈액의 양, 수분의 양 이런 것이 적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부화 하면 좌심실이 수축을 할 때 대동맥을 통해서 모든 동맥혈관 통해 가지고 심장의 수분이 혈액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동 대동맥을 통해서 가는 말초혈관들의 동맥혈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굉장히 수축되어 있거나 공간이 삐졌거나 이런 거는 심장이 수축할 때 굉장히 로딩이 걸리겠죠. 그래서 후부하도 적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때 로딩이 걸리냐면 동맥혈관에 플라그가 많이 찼을 때 그런 경우에 아까 중성지방이나 HDL, 콜레스테롤 이런 거, 지질 이런 성분들이 플라그 형태로 동맥혈관에 많이 때가 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후부하가 증가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 자체가 수축력을 좀 잃었을 때 이거 적정해야 심장이 펌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에러가 생겼을 때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임상 증상은 자신부전일 때는 그림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림과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신부전인 경우에는 자심실이 제대로 펌핑하지 못하니 어디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냐면 폐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좌심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혈액이 왔냐면 바로 직전에 폐에서 산소리필한 혈액이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부전인 경우엔 폐의 우렬이라고 하는 게 임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폐의 우렬보다 더 진행이 가면 폐수종, 폐부종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폐부종, 폐수종 이럴 때 야간성, 발작성, 호흡곤란 이게 굉장히 좀 시험도 많이 나는 중요한 바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폐부종 상태 되면 시그니처한 그 증상이라고 하는 거 분홍색 객담, 기침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우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도는 혈액이 도착하는 곳이 오른쪽 심장이니까 온몸을 도는 혈액이 심장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해서 온몸에 말초의 부종이 나타나고요. 심장 바로 우심방의 바로 직전은 바로 그 윗동네는 경정맥,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간, 비장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또 다 혈액이 차서 비대되는 붓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체중 증가. 그래서 이것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우심부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심부전인 경우 온몸에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온몸에 부종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간도 붓고 그 옆에 여기는 표기는 안 됐지만 지라도 붙고 지라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라가 스플린이잖아요. 지라가 하는 일이 혈구를 우리 몸 명품이기 때문에 스크래칭 조금만 나도 다 파괴시켜요. 근데 지라가 스플린이 부어버리면 자기 기능 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원래 해야 하는 일을 고유한 업무를 못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에러가 나서 혈구들을 오는 것보다 다 부숴버려요. 빈혈 유발시킬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순환할 수 있는 혈액이 원활치 않은데 빈혈까지 발생을 하면 환자는 더욱 숨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도 붓고 비장도 붓고 간도 자기 기능 못하고 지라도 자기 기능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경동맥 붓고 그다음 폐로 가서 산소 리필한 혈액이 좌심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좌심부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심부전이면 온몸 붓고 간 붓고 그다음에 지라 붓고 그다음에 자신부전인 경우에는 폐의 수종, 폐부종 이런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우심부전을 일단 보면 온몸을 도는 혈액이 귀환하는 곳이 오른쪽인데 우심부전이라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거기 프레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심방에 삽입되어 있는 카테터를 통해서 중심정맥압을 측정하면 10cm 이상으로 관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윗동네에서 상대정맥으로 들어오는 혈관 바로 직전이 바로 경정맥이에요. 그래서 경정맥도 붉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랫동네 하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의 바로 직전이 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도 붓고, 그래서 간에 있는 간 세포들이 망가지면 유리돼서 나오는 GOT, GPT 이런 것들 수치가 막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간이 막 거의 피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붓게 되면 물이 다 어디로 갈까요? 마치 만두 만들 때 두부 짜듯이 그 간에 있는 수분들이 전부 다 쭉 빠져나가서 가장 큰 캐비티 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캐비티가 복강이잖아요. 그래서 복강에 복수가 차는 그런 양상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간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단백질을 잘 못 만들어내요. 단백질 합성하는 것도 또 간이잖아요. 근데 단백질 합성을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그게 교질 삼투압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혈청 속에 혈액을 붙잡고 있는 성질이 좀 느슨해지면서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서 복수가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카디악 아웃풋도 줄게 되겠죠. 카디악 아웃풋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허트레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박동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도 줄고 온몸에 혈액순환 공급 제대로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심부전을 보면 왼쪽 자심방 직전에 혈액이 어디서 오냐를 살폈을 때 폐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폐에 물이 혈액이 차게 되겠죠. 혈액이 차기 때문에 급성 폐우열 단계였다가 그게 폐수종, 폐부종 같은 말로 있어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럴 때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으로 침대에 누웠다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깜짝 놀라서 깨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양상인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 나타나고요. 그래서 반드시 누워서 잔다 이걸 못해요. 그래서 앉아야만 잠을 자고, 그다음 휘징 사운드, 그다음에 핑키시한 분홍색의 거품인 객담, 이게 급성 폐수종의 시그니처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나타나고, 그다음 이렇게 자신부전의 양상일 때 프레저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스완겐츠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풀모너리 카필라리 웨지드 프레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부전 왼쪽의 심장의 상태 프레저를 측정하는 것은 폐 모세혈관 세기 압력, 우심부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CVP. 그래서 우심부전은 우심방, 우심실 여기가 프레저 걸리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풀모나리 카필라리 웨지드 프레저는 수완겐스 카테를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에 프레저 걸리는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봐요. CVP는 어느 혈관을 통해서냐면 경정맥이나 서브클라비안 쇄골하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고요. 그다음에 자심부전 이렇게 그 풀모너리 카테타를 삽관할 때는 동맥혈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팔이나 저기 뭐지? 그 대퇴동맥이나 동맥관을 통해서 카테타를 혈액의 흐름 반대 방향으로 카테타를 쭉쭉쭉 삽입해서 그 그러면 먼저 도착하는 게 대동맥, 그다음이 좌심방 이렇게 가겠죠? 좌심실, 그다음이 폐동맥으로 카테타를 삽입하면 이 폐 모세혈관 세기 압력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우려성 신부전의 원인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 뭐였냐면 전부하가 늘었다, 후부하가 늘었다, 심장 근육 수축력이 떨어졌다.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것도 이 세 가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치료하게 됩니다. 우선 심장 근육이 그 마치 아까 양말, 발목 말씀드렸잖아요. 늘어난 것처럼 늘어났는데 이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약물이 바로 디지탈리스 디곡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강심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곡신을 투여하면 허트레이트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 디곡신을 투여를 하게 되면 허트레이트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심장의 근육의 수축력이 지금 이 감소한 환자인 경우에는 한 번 스트로크 볼륨 자체에 70cc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씩 쏘면서 세 번을 해야 150cc를 쏘잖아요. 그런데 심장 수축력이 올바른 사람은 온전한 경우에는 한 번 수축할 때 70, 두 번 수축하면 140. 그러니 이 심근 수축력이 떨어져 있는 우려성 심부전 환자의 허트레이트는 높으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장 근육한테는 산소와 혈액 공급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디곡신을 투여를 하게 되면 허트레이트는 정상 범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상 범주는 60에서 100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디곡신을 투여를 했을 때는 한 번에 수축할 때 혈액의 양을 많게 하기 때문에 허트레이트는 정상 범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곡신의 독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디곡신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에이펙스의 청진기를 통해서 허트레이트를 1분 동안 풀 측정합니다. 그래서 1분에 56회 뛴다? 이런 디곡신을 투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아침 우리가 디곡신은 하얀색 알약인데요. 이건 다른 약하고 섞이지 않게 단독으로 투여를 하면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눈 뜨고 첫 번째 이 약을 드세요라고
간호를 하게 되거든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약을 드시기 전에 간호사가 청진기를 통해서 에이펙스를 측정을 해서 허트레이트가 60에서 100 사이 범주보다 더 떨어져 있나, 평소에 이 환자의 허트레이트는 얼마였나를 기준으로 해서 과도하게 그 정상 범주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는 디곡신이니 허트레이트는 떨어져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상보다 더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디곡신을 과도하게 몸 안에 그 약의 효과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서맥이 나타날 때는 아침에 투여해야 할 디곡신을 환자한테 오늘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노티하고 디곡신의 혈액의 그 수치 적정량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사해야 합니다. 잘 학습하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심근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약은 이렇게 디지탈리스 디곡신 이외에도 도파민, 도부타민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도파민, 도부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니멈 도세이지로 시린지 펌프를 통해서 환자한테 꾸준히 투여를 할 때는 키드니로 가는 퍼퓨전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 혈액의 순환을 잘 시켜서 소변으로 나오게 하는 수분이 소변으로 나오게 하는 양을 늘려주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도파민, 도부타민을 아주 미니멈 도세이지로 환자한테 컨티뉴스하게 투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시간당 소변은 몇 cc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거예요. 자기 몸무게, 자기 몸무게만큼. 그리고 교과서에 시간당 소변량을 50에서 80cc 이렇게 적혀 있는 책들이 많은데요. 그가 한국인 여성 정상 체중이 한 50kg, 그다음 남자 성인 체격이 큰 사람 80kg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당 자기 몸무게만큼 나오면 그게 정상 소변량이에요. 그거 50cc, 50kg라서 50cc 나와야 되는 사람이 20cc 나온다. 그럼 핍뇨. 절반 이하로 나올 때는 핍뇨. 막 10cc 이렇게 나온다. 무뇨. 소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잘 대답해 줬어요. 고마워요. 도파민, 도부타민을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미니멈 도세이지로 컨티뉴스하게 주면 키드니가 하는 기능을 퍼퓨전 증가하기 때문에 소변량을 자기 몸무게만큼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제는 그만큼 수분이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겠죠. 그렇게 해서 심장 근육이 잘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강화시키는 보조제로서 도파민, 도파민을 쓰고요. 근원적으로는 첫 번째 디곡신이 심장 근육을 수축력을 강화하는 약물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환자는 디폴트로 그냥 당연히 산소 공급을 하게 되겠죠. 산소 요구도가 높아지지 않게 안정화도 시켜야 되지만 산소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도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재가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부화를 감소시킨다. 얘기는 온몸을 도는 혈액의 양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양을 좀 적게 해서 심장이 자꾸 모래시계 뜨게 하는 것을 적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부화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뇨제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면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이 많으니까 세액의 양을 줄이는데, 그래서 심장한테 자꾸 숙제를 주는 것, 그 부담감을 줄이겠죠. 그런데 이뇨제를 먹는 사람한테 수분 나트륨을 막 넉넉하게 먹으라. 당연히 안 하겠죠. 수분도 줄이고, 나트륨도 줄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서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아닌다.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것도 전부와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면 코티졸 레벨이 올라가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러면 모든 정맥 혈관이 쫙 타이트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뇨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순환 혈액 감소하기 위해서 정맥 절개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혈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뇨제 투여해서 전부화를 감소시키고 이런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뭐 그 니트로글리세린은 좀 그 주의 깊게 투여를 하는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를 하게 되면 동맥혈관도 이완시키고 정맥혈관도 이완시키고 하는 기능이 돼서 정맥혈관을 이완시킬 만큼의 양을 니트로글리세린을 줬다 그러면 모든 정맥이 이완이 되니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요. 정맥혈관이 혈액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후부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후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은 심장이 수축을 할 때 그거에 저항하는 혈관, 즉 동맥혈관들의 저항을 줄였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혈압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류에 프릴 종류가 붙은 건 다 AC 억제제가 됩니다. AC를 알려면 그 어, 이렇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갖고 있으면 이 안지오텐신 노겐이란 말이 붙으면 다 전구물질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노겐이 어떤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활동을 하는 거죠. 안지오텐신 1이 폐에서 안지오텐신 2로 전환을 해요. 그 이중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전환하게 하는 게 바로 ACE예요. 근데 이 ACE 억제제는 블로킹 시키면 이 프로세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 안지오텐신 2는 혈관들을 다 수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다가 그 알도스테론, 그죠? 그거 증가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알도스테론이 혈관들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 수분하고 전해질을 흡수하게 해요. 흡수하게 해서 어떻게 혈압을 결국은 높여줘요. 레닌, 안지오텐신, 라스 시스템이 돈다라고 하는 것은 혈압을 높여준다, 혈관을 수축한다 이 얘기인 건데 이 AC 억제제 프릴프릴이 붙은 거는 이 부분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가는 그 전환 효소 있잖아요. 그것을 블러킹 시켜요. 결국은 뭐예요? 혈관이 수축하는 것도 막고 키드니에서 수분과 NA를 흡수하는 것도 막고 그러니 혈압을 높이는 것을 막았으니 그냥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AC 억제제가 있고 이 중에 캡토프릴이 예전에 2018년도에 시험이 났어요. 예, 프릴부터는 AC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약물 부작용이 시험에 난 적이 있는데 약물 부작용이 뭐였을까요? 뭐,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후부하를 감소하는 약물로 쓰니까. 그 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베타 블로커들이 있어요. 이게 베타가 교감신경 베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게 롤롤 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베타 블로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을 직접 이완시키는 바조 딜라테이터가 NTG 같은 경우 있겠죠. 니트로글리세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후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렬성 심부전의 치료와 중재를 좀 살펴보면 앞에서 약물들 좀 살펴봤는데 심장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치료제로 디곡신, 그다음에 도파민, 도부타민, 이때 디곡신 투여하는 사람 독작용 뭐 이런 거 나타나는데 특히 부정맥 중에 서맥이 나타난다. 그럼 약물을 그날 스킵 먹지 않게 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다. 있었고요. 그다음 심장 근육의 작업량 감소를 위해서 이뇨제 투여하고 그다음에 전부하 감소하려고 정맥 확장제도 투여하고 이런 거 AC 억제제 투여하고 그리고 식이요법으로는 수분 제한 그다음에 저염 식이를 먹고 그리고 간호중재로는 환자를 우려성 심부전이니까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안 받게 그다음 세미파울로스나 앉아 있게 하고 왜냐면 기저호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야간성 발작성 호흡곤란 이런 증상 나타날 때는 침상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려놓고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침상에 탁자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탁자를 평소에도 올려서 팔을 올려놓고 좀 해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산소 주고 정서간호 이런 것들이 우열성 심부전의 대표적인 주요한 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허혈성 심장 질환인 건데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안지나 팩토리스,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지나 팩토리스는 사실은 증상이에요. 가슴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지나 팩토리스에서 더 진행이 되면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다 위험 요인은 이렇게 뭐 비만하거나 콜레스테롤 높고 당뇨 있는 환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부족하고 이제 죽상동맥 경화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안지나 팩토리스는 관상동맥
이게 혈관이 쫄쫄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가 않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고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은 비가역적으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관상동맥이 세포에게 심장 근육세포에 혈액 공급 제대로 못한 거예요. 산소, 에너지 공급 제대로 못한 경우. 그래서 세포가 괴사돼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바로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과 협심증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 이렇게 안지나 팩토리스 그리고 마이오카디악 인파크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마이오카디악 인파크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또 따지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이렇게 스테이블 안지나 팩토리스가 있고 언스테이블 안지나 팩토리스를 이렇게 구별을 하게 돼요. 정도에 따라. 그래서 언스테이블 안지나 팩토리스는 이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스테이블 안지나 팩토리스는 결국은 마이오카디악 인파크션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마이오카디악 인파크션을 또 구별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ST 시그먼트가 엘리베이션 됐는가, 엘리베이션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엘리베이션 되지 않은 것이 약간 경증이고 엘리베이션 된 것이 좀 더 위험한 양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 속에 조절이 가능한 것과 조절이 불가능한 요인들을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이런 유전적인 거나 뭐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담배를 막 태우면서 남성이거나 그다음에 여성 중에도 폐경이 왔다 그러면 이제 성별이 여성보다는 남성화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좀 젊었을 때부터 경구용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이런 사람들이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거 이런 건 어떻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흡연하거나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은 운동 부족 다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신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는 남성인데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담배까지 태운다. 그럼 이 담배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절 가능한 요인들을 좀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식이요법을 해줘서 조절 가능한 것들을 좀 조절 잘 갖춰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발생 가능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예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는 게 또 간호사의 일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의 이제 그 기전을 살펴보면 이게 혈관들을 단면으로 딱 끊어서 봤을 때 이 안에 그래서 이 공간 안에 혈관 안쪽에 지방이 차서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버린 거죠. 중간중간에 칼슘 침전문도 있고 플라그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불필요한 물질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혈관들이 완전히 꽉 막혀버렸다. 그럼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션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파크션 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 혈액이 부족한 허열, 그다음에 그 경색으로 인해서 상처, 그 인주리 받고, 그다음 그것이 진행이 되면 괴사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협심증 그리고 마이오카디얼 인파크일 때 나타나는 흉통의 양상이 이렇게 좀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ST 시그먼트가 그 상승됐나 안 상승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T 시그먼트가 상승됐다는 얘기는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이 베이스 라인 있잖아요. 베이스 라인. 그거보다 얼마나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이 베이스 라인보다 좀 올라갔죠. ST 시그먼트가 상승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얘는요. ST 시그먼트가 평평한데 왜 하강이라고 하지? 라고 했는데 베이스라인하고 연결해서 살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기준, 이 베이스라인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하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베이스라인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기도 보면 얘보다 상승돼 있죠? 상승. ST 시그먼트가 상승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급성 심근 허열 때문에 이 허열로 경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손상받았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파가 출현됐다. 이렇게 PQRS잖아요. 근데 피파가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큐파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큐파가 베이스라인보다 뚝 떨어지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파가 툭 나타났다. 그 얘기는 심장 근육이 괴사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혈관이 동맥 혈관이 막혀져 가지고 흐름이 좀 원활치 않을 때는 허열 상태가 돼. 혈액이 부족하다 하는 허열 상태가 될 때는 이 T 웨이브가 뒤집어지는 웨이브가 나타나요. 1단계. 그 다음에 그 허열 상태에다가 그 부분이 마치 복숭아 잘못 손으로 꾹 누르면 그 주변으로 점점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는 이렇게 허열 상태일 때는 T웨이브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이 1단계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손상됐다. 이런 경우 2단계. 마치 다리에 지나듯이 그러다 손상됐다. 그럼 이게 지금 이때 빨리 리커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회복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 손상이 2단계, ST 엘리베이션 됐다. 그럼 마이오카르디얼 인파션 중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부분이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상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이 경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괴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괴사. 이렇게. 괴사가 됐다. 그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세포가 됐어요. 이 괴사가 된 부분의 시그니처 사인은 이 3번, 큐파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그 부위는 이미 손상이 됐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산소 공급하고 혈액 공급 원활하게 뚫어주고 뭐 스텐트 삽입술을 뭘 해도 그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 자리는 그냥 심장 근육 세포 괴사된 그 부위는 더 이상 수축이완에 관여할 수 없는 근육이 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근육들이 두 배로 수축이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오카드 인팍션이라고 하는 거에 그 단계적인 변화를 봤을 때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